서울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고 있었고, 한희수는 장례식장 입구의 처마 밑에 서서 그 암울한 풍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수첩 하나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빚더미뿐이었으며, 오늘 찾아왔던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일명처럼 남아 있었다. 검은 상복은 습기를 머금어 무겁게 처졌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더욱 파리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법조계에서 냉철한 승부사로 불리던 그녀였지만 법전과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지만 발신자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받지 않아도 그 너머에서 들려올 욕설과 독촉이 뻔했기에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다. 변호사로서 쌓아올린 명성은 아버지가 연루된 횡령 조작 사건과 그로 인한 파산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시야를 하얗게 가렸고, 이수는 이제 돌아갈 집조차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전신을 비추며 다가왔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장례식장 입구 바로 앞에 멈춰섰고, 그 위압적인 등장은 주위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쳐들며 도열하자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마치 어둠 그 자체에서 걸어 나온 듯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선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미친 개 혹은 악마라고 불리는 강태주 전무였다. 이수는 그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눈을 가늘게 떴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외모는 빗속에서도 숨막힐 정도로 수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만큼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수트 차림으로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이수에게 다가왔고, 그의 구두굽 소리는 빗소리 사이에서도 명확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강태주는 이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우산을 든 경호원이 그들의 위를 가려주자 두 사람 사이에는 외부와 단절된 기묘한 침묵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그는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이수의 상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으며 오직 계산적인 탐색만이 존재했다. 이수는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턱을 치켜들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태주는 인매를 비틀어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압박감을 담고 있어 이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한희수 변호사라며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고, 이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당신 같은 거물인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반문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이수에게 건넸는데, 그 봉투의 두께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게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비에 젖은 이수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남긴 50억 원의 빚과 사채업자들의 추적, 그리고 조만간 박탈당할 변호사 자격까지 그녀가 처한 상황을 낱낱이 읊조리기 시작했다. 이수는 자신의 치부가 낯선 남자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의 정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깨닫고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태주는 이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듯 잔인할 정도로 덤덤하게 제안을 던졌다. 그는 자신이 이수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잃어버린 명예와 변호사 자격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우 세력에 대한 복수까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고 태주는 짧고 명료하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으며 1년 동안 그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하고 그의 입지를 굳히는 방패막이가 되어달라는 요구였다. 이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지만 태주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고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유능한 파트너이자 대중의 이목을 속일 완벽한 연기자라고 덧붙였다. 선우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영권 다툼 속에서 그는 약점이 잡히지 않을 깨끗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가 필요했고 벼랑 끝에 몰린 이수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기말이었다. 이수는 자신이 그저 소모품으로 이용당할 것임을 직감했지만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인 그녀에게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살고 싶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태주는 망설이는 이수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압박은 그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하면 이수는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수는 빗물에 젖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있는 장례식장 안쪽을 힐끔 돌아보았고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지난날의 굴욕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다.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힘을 얻어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되갚아주고 싶다는 욕망이 도덕적 판단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주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서를 꺼내 빗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는데 1년간의 계약 결혼 생활을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시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지막 특약 조항이었는데 그것은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껴서는 안 되며 만약 감정이 생길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기이한 조건이었다. 그녀는 태주를 올려다보며 이 조항의 의미를 물으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질문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이수의 결단을 재촉하듯 만년필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고 검은색 만년필에 금속 장식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이수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잠시 허공에 멈춰섰는데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계약서 하단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기이한 해방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가난한 변호사 한희수가 아니라 선우그룹의 후계자 강태주의 아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게 된 것이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계약서를 회수했고 이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행동은 겉보기에는 신사적인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재킷에서 풍기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과 섞인 비냄새가 이수의 코끝을 자극했고 온기가 전해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태주는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낯설고 강압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수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견고한 보호막이기도 했다. 이제 가자며 짧게 명령한 태주는 이수를 이끌고 대기하고 있던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경호원이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으로 들어선 이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비는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멀어지는 장례식장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고 이수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옆자리에 앉은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고독하면서도 알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는 듯해 이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교회의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이수는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다. 선우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죽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괴물이 되어야만 했고 그녀는 태주가 쳐놓은 체스판 위에 퀸이 되어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다.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된 이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으로 기억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점이기도 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고 이수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차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은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요새임을 짐작하게 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이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맥박은 뜨겁게 뛰고 있어서 이수는 그 이중적인 온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그와 함께 저택의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메이드들이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고 태주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수를 이끌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집안 전체에 흐르는 냉랭한 공기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피로감은 이수에게 그가 단순한 폭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이수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이제부터 시작될 쇼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의 규칙은 간단했지만 잔인했는데 집안에서는 완벽한 부부로 행동하되 각자의 방은 따로 쓸 것이며 집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경호원을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 집안에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시하고 흠을 잡아내려 할 것이니 누구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수는 그 말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우려해서 하는 말임을 알았기에 냉소적인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이미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주는 이수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든 듯 와인 한 잔을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고 이수는 말없이 잔을 들어 그와 가볍게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출렁이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흐르게 될 피를 예고하는 듯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실내를 한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고 그 찰나의 순간 이수는 태주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엿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시 어둠이 내려앉자 그는 다시금 냉혹한 악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이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혀끝으로 느꼈고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언제부터 연기를 시작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는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곧 이수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거대한 저택은 화려한 감옥이자 그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었고, 그녀는 결코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에게 2층의 가장 안쪽 방을 쓰라고 안내했고,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이수를 돌아보며 부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말은 경고인지 조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이수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가상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신유스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낯선 천장의 무늬를 응시하며 눈을 뜬 한이수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기억들이 그녀의 현실을 차갑게 일깨워 주었다. 최고급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어제까지 그녀가 겪었던 시궁창 같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고풍스럽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벽에 걸린 명화들과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양탄자는 모두 값비싼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이수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 주인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녀를 위축시키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다. 이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연극이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욕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선 이수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는데,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도무지 재벌가의 며느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중년의 메이드장이 들어와 정중하지만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리며 갈아입을 옷을 내밀었다. 그녀가 건넨 옷은 몸의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 원피스였는데 소재와 디자인만 봐도 평범한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을 호가할 명품임이 분명했다. 이수는 옷을 갈아입으며 마치 전투복을 갖춰 입는 군인이 된 기분을 느꼈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고 최면을 걸 듯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부터 변호사 한이수가 아니라 강태주의 아내라는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야만 했고, 그 무대 위에서 실수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이수가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1층의 대형 다이닝 룸이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긴 식탁의 상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선우그룹의 회장이자 강태주의 조부인 강진성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오는 이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고, 그 옆에는 강태주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수를 흥미로운 먹잇감처럼 바라보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태주의 사촌형이자 그룹 내 라이벌인 강도은 전무였다. 이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강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식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호화로웠지만 그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차가웠다. 식사가 시작되자 강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신경을 긁어대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수에게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노골적인 모욕을 주었고 주위의 시종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수는 잠시 포크를 멈추고 도운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법적 대응 논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운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급기야 그녀의 죽은 아버지를 거론하며 범죄자의 딸을 집안에 들인 태주의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그 순간 이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때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태주가 낮은 웃음소리를 흘리며 도운을 바라보았는데 그 웃음에는 명백한 경고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도운에게 내 물건에 흠집을 내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차갑게 말하며 이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의 행동은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의 다정함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수는 그 손길에서 소유욕과 통제욕을 더 강하게 느꼈다. 태주는 이수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칭하며 누구도 허락 없이 건드릴 수 없음을 선언했고 도우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수는 태주가 자신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취급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정글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포식자가 그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강 회장은 태주와 도운을 서재로 불렀고 홀로 남겨진 이수는 메이드장의 안내를 받아 저택 내부를 둘러보게 되었다. 저택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이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감시의 눈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수를 두고 신데렐라가 아니라 마녀의 제물이 되었다며 혀를 찼다. 이수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등 뒤에서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주위를 살폈다. 오후가 되자 이수는 태주의 서재로 호출을 받았고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태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냉정한 어조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당장 회사를 공중분해시키지 않으면 가족들의 안위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악마 그 자체였다. 이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는데 태주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태주는 이수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으로 가리켰는데 그것은 이수가 앞으로 숙지해야 할 선우그룹의 가계도와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였다. 그는 이수에게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밤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라고 지시하며 내일 있을 자선 파티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수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보며 기가 질렸지만 변호사로서 단련된 암기력과 분석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태주는 그런 이수의 태도가 마음에 든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턱을 잡아들어 올렸다. 그는 이수에게 당신의 머리가 빚을 갚을 만큼 가치 있기를 바란다고 속삭였고 그 눈빛은 이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심판관과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태주의 부재로 인해 이수 혼자 방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차려진 음식은 훌륭했지만 그녀는 음식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서류를 읽으며 강씨 일가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를 파악하느라 정신을 집중했다. 특히 강도훈이 태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점과 강 회장이 두 손자 사이의 경쟁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수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며 노트에 메모를 해나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점점 더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저택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갈증을 느낀 이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아래층 주방으로 향했는데 복도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는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호기심에 이끌린 이수는 거실 입구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소파에는 태주가 상의를 탈의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독한 위스키 병이 반쯤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태롭고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태도가 아니라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흉터들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문을 당한 듯한 끔찍한 화상과 자상, 자국들이었다. 매끈하고 단단한 근육 위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그 흉터들은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말해주는 무언의 증거처럼 보였다. 이수는 숨을 들이켜며 입을 막았지만 미세한 소리를 태주가 놓칠 리 없었고 그는 맹수처럼 빠르게 고개를 돌려 이수를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이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태주는 이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빤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치부를 들킨 짐승이 상대를 경계하면서도 체념하는 것과 같았다. 이수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흉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낮에 보았던 냉혹한 사업가와 저녁 식탁에서의 오만한 폭군,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처 입은 남자 사이의 괴리감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갔고 태주는 그녀의 기척을 느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이수는 태주의 등 뒤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위로를 갈구하는 비명처럼 들렸다. 태주는 한참 후에야 쉰 목소리로 내 몸이 징그러우냐고 물었고 그 질문은 자조적이면서도 확인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리기도 했다.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 흉터들이 그가 괴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생존자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 이수는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잊어버린 채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태주는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보았는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지독히도 쓸쓸해 보였다. 그는 이수에게 오늘 본 것을 기억에서 지우라고 명령조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이수는 그가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이수는 자신이 알던 악마 강태주가 사실은 가면을 쓴 채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갑자기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태주는 순식간에 셔츠를 집어들어 몸에 걸치며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온 사람은 강도훈이었는데 그는 잠옷 차림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늦은 밤에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거냐며 비꼬았지만 태주는 그를 무시한 채 이수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태주의 손은 뜨거웠고
그 열기가 이수의 손목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태주는 도훈에게 내 아내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내려왔을 뿐이니 신경 끄라고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이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이수의 방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준 태주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하더니 이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내일 파티 준비나 잘하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이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방금 전 거실에서 보았던 그의 등과 흉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태주라는 남자가 가진 수수께끼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태주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장이 될 것임을 직감하며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수는 꿈속에서 태주의 흉터를 어루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놀라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강태주의 약점을 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앞은 선우그룹의 자선 파티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풍우 속의 번개처럼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다. 한희수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강태주의 팔짱을 낀 채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초라했던 상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고혹적이고 당당한 여왕의 자태였다. 태주는 이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소를 연기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이수는 이 화려한 파티장이 사실은 웃음 뒤에 칼을 숨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직감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호텔 입구를 지나 연회장에 들어서자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새로 등장한 주인공들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태주의 결혼에 대한 호기심과 이수라는 낯선 여자가 과연 이 정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조롱 섞인 관음증이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태주는 능숙한 매너로 이수를 에스코트하며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럴 때마다 이수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검색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로 태주를 내조했다. 그녀의 지적이고 세련된 화술은 태주를 깎아내리려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태주는 그런 이수를 곁눈질하며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도훈 전무가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는데 그의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이미 취기가 오른 듯 붉은 홍조가 번져 있었다. 그는 태주와 이수 앞에 멈춰서서 과장된 몸짓으로 건배를 제의하며 형님과 형수님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 속에 뼈있는 가시를 숨겨 내뱉었다. 도훈은 이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버님의 빚은 다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며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즐겁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수는 순간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지만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배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받아쳤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도훈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태주는 이수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자 태주가 연설을 위해 이수의 손을 놓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선우그룹의 비전과 이번 자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경청했다. 이수는 무대 아래쪽 귀빈석에 앉아 태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명을 받은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제왕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어젯밤 보았던 그의 등 뒤 흉터를 떠올리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때 이수의 시야에 무대 위 조명장치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포착되었고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곤두서기 시작했다. 태주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 무렵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와 연결된 무대 조명 프레임에서 끼익하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지만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굵은 강철 와이어가 끊어지며 육중한 조명장치가 태주의 머리 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이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무대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고 구두굽이 부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단상 위로 뛰어들었다. 태주는 위에서 쏟아지는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만 피하기에는 늦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이수는 몸을 날려 태주를 밀어내며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굉음과 함께 조명장치가 무대 위를 강타하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고 먼지 구름 속에서 이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태주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태주는 이수가 밀쳐낸 덕분에 직접적인 충격을 피했지만 바닥에 부딪히며 팔과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흐르고 있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수를 내려다보았고 이수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괜찮냐는 말부터 먼저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태주는 그 눈빛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다. 상황이 수습되기도 전에 이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조명장치의 끊어진 단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이 태주를 부축하려 하자 이수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현장을 보존하라고 외쳤고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경호원들은 멈칫했다. 이수는 끊어진 와이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절단면은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인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리한 도구로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임을 확신했고 즉시 몸을 돌려 혼란에 빠진 군중과 호텔 관계자들을 향해 섰다. 이수는 마이크가 망가진 탓에 육성으로 소리쳤는데 법정에서 다져진 그녀의 발성은 넓은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사고는 단순한 안전관리 소홀이 아니라 선우그룹의 후계자를 노린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형법 제250조와 제215조를 언급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연회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간주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대처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변모했다. 군중 틈에 섞여있던 강도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수가 이렇게까지 기민하게 대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수는 군중을 훑어보다가 도운과 시선이 마주치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으며 자신이 가진 변호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언이었지만 사실상 도운을 향해 던지는 직설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호텔 지배인과 보안 책임자가 달려와 사과하려 했지만
이수는 그들의 말을 자르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이수는 태주를 구급차에 태우는 대신 호텔 2층의 VIP 대기실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따라 들어갔다. 대기실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이수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태주는 그런 그녀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태주는 구급대원이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에도 시선을 이수에게서 떼지 않았고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태주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이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왜 자신을 구했냐고 나지막이 물었다. 이수는 태주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는 계약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이며 당신이 무너지면 나 또한 끝장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연민과 정의감이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주는 이수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위험한 여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수가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내조를 넘어선 전우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더 깊이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경호팀장에게 지시하여 오늘 사건의 증거물과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수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싸우고 있는 진짜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태주는 10년 전 부모님의 의문의 죽음과 그 이후 그룹을 장악하려는 친척들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살아남아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이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대한 기업이라는 화려한 성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고독한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태주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신뢰로 발전하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수의 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중하고 부드러운 요청의 제스처였다. 그는 이수에게 이제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이 지옥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 순간 대기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가 들어와 강 회장이 두 사람을 급히 호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수는 태주와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 방패가 아닌 검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금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두렵지 않았다.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오늘 사건의 배우가 도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물증이 없으면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이수는 태주의 말을 받아서 물증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법은 진실의 편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자의 편이라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태주는 이수의 말에 소리내어 웃으며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농담처럼 말했고 이수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는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공범자가 되었고 그들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고 태주와 함께라면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험난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하인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수는 당당하게 현관을 들어서며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태주는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2층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행진곡처럼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서재 문 앞에서는 도훈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는데 태주와 이수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도훈을 지나치며 어깨를 툭 쳤고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기대하라고 속삭였다. 이수는 도훈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 도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서재 문이 닫히고 강 회장과 마주한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저택을 나온 강태주의 차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를 향해 방향을 틀었고 한이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에서 점차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길로 변해갔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태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잔뜩 준 채 앞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여벌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움과 살기를 동시에 품고 있어 이수는 섣불리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낡고 허름해 보이는 폐공장 단지 앞에 멈춰 섰고 이곳은 재벌 3세의 은신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음산하고 거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수는 태주가 자신을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공장 내부는 외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이수를 놀라게 했다. 태주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거쳐 육중한 강철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모니터와 서류 더미가 쌓인 비밀 지휘 통제실이 드러났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사진들과 복잡하게 얽힌 붉은 실들은 마치 범죄 수사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는데 그 중심에는 강도훈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 그룹의 주요 임원들의 얼굴이 있었다. 이수는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며 태주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복수를 준비해 왔는지 깨닫고 전율을 느꼈다. 태주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진짜 집이자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곳이라고 씁쓸하게 소개했다. 이수는 벽에 붙은 사진들 사이에서 태주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다정한 부부의 사진과 처참하게 구겨진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태주는 이수의 뒤로 다가와 그 사고가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사실은 브레이크 오일이 조작된 명백한 타살이었다고 나지막이 설명했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8살의 태주는 불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고 그 지옥 같은 기억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혀왔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과 어깨를 가로지르는 끔찍한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이것이 그날의 화마가 남긴 낙인이자 복수를 맹세하게 만든 증표라고 고백했다. 이수는 그 흉터가 징그럽기는커녕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울퉁불퉁한 피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태주는 이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는데 타인의 온기가 닿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말은 태주가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기에 그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 금지 조항 따위는 이미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이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음미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이 수집한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을 이수에게 보여주며 강도훈 일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묘연하여 법적으로 그들을 터잡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수는 변호사로서의 예리한 눈으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내기 위해 초집중했다. 그녀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 속에서 특정 날짜마다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송금 패턴을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이수는 태주에게 이 송금 내역들이 해외 유령 회사가 아니라 국내의 한 복지재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복지재단은 표면적으로는 강도훈의 모친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였지만 실상은 불법 자금을 세탁하여 다시 그들의 주머니로 넣는 거대한 자금 세탁소였던 것이다. 태주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면서도 이수의 뛰어난 분석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조회하여 그들이 모두 강도훈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고 이것만으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강도훈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정교한 덫을 놓는 것이었다. 태주는 이수의 지략에 감탄하며 자신이 그동안 힘과 공포로만 상대를 제압하려 했던 방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다. 이수는 태주의 대담한 실행력과 자신의 논리적인 전략이 합쳐진다면 무너뜨리지 못할 성벽은 없다고 격려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그들은 작전명을 사냥개의 이빨이라고 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태주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려 이수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이수에게 처음 결혼을 제안했을 때는 당신을 그저 쓸모있는 장기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없는 싸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수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리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자고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은 이미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좁은 소파 위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태주는 이수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오늘 보여준 당신의 능력과 용기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낮았다. 이수는 그의 손길이 닿은 귀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들이 이수 덕분에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다. 악마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에게 이수는 구원자이자 동시에 그를 약해지게 만드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두 사람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고 공장을 나서기 전 태주는 이수에게 방탄조끼와 비슷하게 제작된 특수 섬유 재킷을 입혀주었다. 그는 이제부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노골적으로 노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재킷을 입었고 그것은 마치 그가 주는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진격하는 전사들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수는 강도훈이 운영하는 재단의 회계 담당 직원을 포섭할 계획을 제안했고 태주는 그 직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해 두었다며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콤비처럼 척척 맞아 떨어졌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운전을 하면서 힐끔힐끔 이수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옆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며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수 역시 태주를 바라보며 이 남자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강도훈이 출근을 준비하며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밤새 외박하고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벌써부터 밖으로 나도는 것을 보니 집안이 답답한가 보다고 비아냥거렸지만 태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내와 함께 새벽 드라이브를 즐겼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이수는 도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상쾌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너의 목을 조일 단서를 찾았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도훈은 이수의 당당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차에 올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가 감돌았다. 방으로 돌아온 이수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피로함보다는 흥분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가 보여준 비밀 방의 광경과 그가 털어놓은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그에 대한 연민이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계약서의 조항과 그들을 둘러싼 위험한 상황은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이 마음을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때 태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짧게 잘 자요. 내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고 이수는 그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며칠 후 태주와 이수는 강도훈의 자금 세탁 경로를 확실하게 입증할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7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수는 변장까지 감행하며 접선 장소로 향했다. 접선 장소는 허름한 국밥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회계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협조를 거부했지만 이수의 진심 어린 설득과 태주의 안전 보장 약속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가 건넨 USB에는 강도훈이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뇌물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것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차 뒤로 검은색 밴 2대가 따라붙기 시작했고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이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이수에게 꽉 잡으라고 소리치며 엑셀을 밟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태주의 현란한 운전 솜씨 덕분에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수는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태주는 이수의 손을 꽉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안전하게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며 전율을 느꼈는데 그 안에는 강도훈뿐만 아니라 정계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비리까지 얽혀 있어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태주는 이 증거를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고민에 빠졌고, 이수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디데이로 잡았고, 그때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수는 태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태주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이수는 악몽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태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이수는 불안한 마음에 태주의 방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잠든 태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침대맡에 주저앉았고, 인기척에 눈을 뜬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태주의 품에 안겼고, 태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평화롭던 저택의 아침 식사 시간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거칠게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이닥친 것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을 점거하고 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는데, 영장에 적힌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조세, 포탈이었다. 한희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관 앞을 가로막으며 영장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이미 상부의 지시를 받고 온 듯 막무가내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당황하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 이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을 이끌고 온 담당 검사는 태주에게 다가와 수갑을 내밀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한다고 고지했고, 그 목소리에는 권력에 기생하는 자 특유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이수는 태주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부당한 체포라고 항의했지만, 태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이수를 제지하고는 순순히 두 손을 내밀어 차가운 수갑을 받아들였다. 금속성 마찰음이 울리는 순간 이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주는 이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를 부탁한다는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이수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태주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은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에 의해 생중계되었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악마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이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보도들을 지켜보았는데, 여론은 이미 태주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자 강도훈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린 것을 축하하는 관객처럼 보였다. 도훈은 이수에게 이제 당신의 동아줄은 끊어졌으니 위자료나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태주의 자리는 곧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다. 이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도훈을 차갑게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비상하게 돌아가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훈에게 아직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은 삼가라고 쏘아붙이며, 태주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과 회사의 주인은 법적으로 아내인 자신임을 분명히 했다. 도훈은 이수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태주가 감옥에서 썩게 될 증거들을 자신이 직접 검찰에 넘겼다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것은 태주와 이수가 힘들게 모았던 강도훈의 비리 자료들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오히려 태주를 찾아매는 족쇄로 둔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도훈이 사라진 후 이수는 곧바로 태주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가 잡혀가기 직전 눈짓으로 가리켰던 책장 뒤편의 비밀 금고를 찾아내었다. 떨리는 손으로 태주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태주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둔 위임장과 영상 편지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의 태주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구속될 경우 이수에게 그룹의 정권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강도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도박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이 승리의 도취에 빈틈을 보일 때 이수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다. 영상을 본 이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태주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준비한 이 거대한 판을 망칠 수는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태주의 비밀 아지트인 폐공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태주의 충직한 부하들과 변호사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수가 위임장을 들고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고 이수는 그들에게 태주의 뜻을 전하며 지금부터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것임을 선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든 여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도훈은 회장 대행 자리에 앉기 위해 이사들을 포섭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태주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뻔뻔한 논리를 펼치며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수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좌중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상석으로 다가갔고 도훈은 당황하여 무슨 행패냐고 소리쳤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주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수는 법적으로 강태주 전무의 모든 권한은 배우자인 자신에게 위임되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도훈 전무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발언에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강 회장의 최측근 이사들조차 이수의 명분과 법적 근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도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반박하려 했지만 이수는 차가운 미소로 그를 제압하며 지금 당장 회사 주가를 안정시키고 태주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사회는 결국 이수의 임시 경영권 승계를 승인했고 도훈은 이를 갈며 회의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수는 회사를 장악한 후 가장 먼저 구치소로 향했는데 태주를 만날 수 있는 면회 시간은 단 10분뿐이었지만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영원처럼 소중한 시간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태주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듯 안부를 물었다. 이수는 태주의 손이 닿을 듯한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당신의 계획대로 회사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고 태주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좁고 차가운 독방에서도 오직 이수와 함께 나눴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기억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이수에게 강도훈이 조만간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덮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는 이미 우리 쪽 해커들이 도훈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그가 꼬리를 밟히는 즉시 검찰 내부의 정의로운 세력과 언론의 모든 증거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교도관이 태주를 일으켜 세우자 이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반드시 당신을 꺼내주겠다고 약속했고 태주는 당신을 믿는다는 말로 화답하며 돌아섰다. 구치소를 나온 이수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투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국민들을 향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강도훈의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실은 결코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고 이 인터뷰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대중들은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수에게 동정론과 함께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고 선우 그룹의 주가도 폭락을 멈추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수는 태주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넓은 침대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그가 남긴 재킷을 끌어안았는데 그 옷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향기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태주가 없는 이 집이 너무나 춥고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이 떠 있었는데 이수는 저 달을 태주도 창살 너머로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일 있을 2차 반격을 위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밤새도록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한편 강도훈은 자신의 계획대로 태주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인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지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수를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여론과 이 사회의 지지를 얻은 그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도훈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태주를 감옥 안에서 제거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교도소 내의 폭력 조직을 매수하여 태주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악마 같은 표정으로 태주의 사진을 불태우며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이수는 태주의 비밀 조직원으로부터 도훈이 교도소 내부에 손을 뻗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녀는 태주가 수감된 구치소 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태주를 독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구역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도훈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수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태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고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며칠 후 이수는 강도훈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등장을 감행했는데 그곳은 도훈이 태주의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식화하려는 자리였다. 도훈은 단상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일탈을 안타까워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수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수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도훈의 연기가 역겹다는 듯 비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는 이 안에 강도훈이 저지른 횡령과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의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도훈은 경호원들을 시켜 이수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수는 미리 섭외한 사설 경호팀의 보호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도훈이 어떻게 10년 전 태주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생방송으로 전파를 타는 그녀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도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강태주는 죄가 없으며 진짜 악마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강도훈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수의 통쾌한 반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직후 검찰은 여론에 밀려 강도훈에 대한 재수사를 천명할 수밖에 없었고 태주의 석방 가능성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날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수의 눈에는 오직 태주가 갇혀있는 구치소 방향만이 보일 뿐이었다. 밤늦게 저택에 도착한 이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다름 아닌 태주의 목소리였다. 그는 변호인 접견 시간을 이용해 잠시 전화를 걸었다고 말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봤다고 이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힘차게 들려 이수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짧은 통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했다. 태주는 곧 나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이수는 당신이 올 때까지 가장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삼켰다. 전화를 끊은 이수는 태주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는데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곧 길고 긴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올 것임을 예감했다. 강도훈의 몰락과 태주의 귀환은 시간 문제였고 이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악마와의 계약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서사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명 재벌가 살인 미수 및 횡령 사건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법원 청사의 육중한 회색벽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권력의 장벽처럼 위압감을 주었지만 오늘 그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려는 한희수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두꺼운 변론 유지서가 든 가방을 든 채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는데 그 모습은 비장함을 넘어 성스러운 전장의 장수와도 같았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재판부가 입장한다는 법원 경위의 외침과 함께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태주가 들어서자 법정 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는데 푸른색 수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뿜어내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강도훈을 향해 짧지만 강렬한 경고의 시선을 던진 후 변호인석에 앉은 이수와 눈을 맞췄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는 결의를 확인했다. 이수는 태주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재판장의 개정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진실 공방의 막이 올랐다. 검찰 측은 예상대로 강태주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태주를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몰아세우며 그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사는 특히 태주가 평소 보여주었던 기행과 폭력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그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굳히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수는 검사의 공격적인 신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메모를 하며 반격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이수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다. 그녀는 증인으로 출석한 회계팀 직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 그가 강도은의 사주를 받고 장부를 조작했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수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한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실수를 연발했고 검사는 당황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이수의 신문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수는 태주가 횡령했다는 자금이 사실은 강도훈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결정적인 계좌 추적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방청석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이수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강도훈 전무를 신청했고 재판장의 허가하에 도훈이 증인석에 앉게 되었다. 도훈은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이수의 눈빛을 마주하자 미세하게 입과 근육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이수는 도훈에게 10년 전 일어난 태주 부모님의 교통사고와 최근 발생한 샹들리에 추락사고의 연관성을 물으며 그를 압박해 들어갔다. 도훈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이수는 침착하게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도훈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이수가 준비한 음성 녹음 파일이었는데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도훈이 교도소 내 폭력 조직원에게 태주를 살해하라고 사주하는 적나라한 목소리였다. 녹음 파일 속에서 도훈은 태주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위태롭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충격적인 증거 앞에 법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도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수는 도훈을 향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본인이 맞느냐고 차갑게 물었고 도훈은 아니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도훈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자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고 재판장은 정숙을 유지하라며 경고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키던 태주가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태주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그동안 자신이 감추어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살아남아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썩어빠진 그룹을 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거칠지 않았으며 논리 정연하고 호소력이 짙어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주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알리바이와 증거를 들어 직접 해명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명석한 두뇌와 경영 철학은 그가 악마가 아니라 준비된 리더임을 증명했다. 그는 강도훈이 저지른 비리 행위가 선우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감옥에 들어오는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주들과 임원들은 태주의 진심 어린 호소와 리더십에 감탄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를 지지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수는 당당하게 변론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수는 법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고인 강태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진짜 범죄자인 강도훈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변론은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고 법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에 들어갔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태주와 이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흔들림 없이 결과를 기다렸다. 복도에서는 이미 도훈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기자들은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타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드디어 재판부가 다시 입장하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 재판장은 피고인 강태주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어내려갔고 동시에 강도훈에 대해서는 위증 및 살인교사, 혐의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명령했다.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했고 태주는 이수를 끌어안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수는 태주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씻어냈고 태주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태주가 석방되어 법원 청사를 나오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맞이했는데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이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서 정의가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 선우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옆에 선 이수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태주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고난을 이겨낸 왕과 왕비처럼 위엄이 넘쳤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고 태주는 이수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시각 강도훈은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태주와 이수가 환호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차가운 철창문이 닫히고 호송차가 떠나자 태주는 비로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수에게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법원을 뒤로하고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 피로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은 행복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태주는 이수에게 오늘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축배를 들자고 제안했고 이수는 웃으며 당신이 만든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꺼이 요리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이수에게 계약서를 찢어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이제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수는 짐짓 모르는 척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했고 차 안은 핑크빛 기류로 가득 찼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저택에 도착하자 모든 고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하여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2층 테라스에 올라선 태주와 이수는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폭풍 우 치던 밤에 시작된 악마와의 거래는 이제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결실을 맺고 있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이수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결혼 반지라며 이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이수는 반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질 미래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지만 태주와 이수의 방만은 따스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고 창밖의 달빛도 그들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수는 태주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태주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는 이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더욱 찬란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선우 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묵직한 엄숙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강태주는 회장 취임식이라는 거창한 행사 대신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지난 수개월간 그룹 내부를 갉아먹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강도훈 전무의 구속 이후 줄줄이 엮여나온 비리 임원들은 태주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추풍 낙엽처럼 옷을 벗어야 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상석에 앉은 태주는 보고서를 넘기며 냉철한 눈빛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에 위태로웠던 악마의 광기 대신 제왕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임원들은 태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선우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등 뒤로 따뜻한 인기척이 느껴지자 굳어있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한희수는 이제 태주의 법률 고문이자 그룹의 법무팀장으로서 그와 나란히 서서 경영 전반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태주에게 휴식이자 안식과도 같았다. 이수는 태주에게 다가가 결제 서류를 건네며 강도훈의 1심 판결이 징역 15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태주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지만 이제는 그를 신경 쓸 시간조차 아깝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을 회상했고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이수는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교회에 있는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비치고 있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빛 또한 모두 청산했음을 나직이 보고했다. 과거 비 오는 날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악마와의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계약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수는 유골함 속의 아버지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했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그녀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저택으로 돌아온 이수는 서재에서 태주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그들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오늘이 그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이수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이 종이 조각이 우리를 묶어두었던 유일한 고리였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냐고 물었다. 이수는 그 종이에 적힌 조항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한 동아줄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진심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주는 라이터를 꺼내 계약서 귀퉁이에 불을 붙였고 붉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계약서를 보며 태주는 이제 우리 사이를 규정하는 의무나 조건은 모두 사라졌으니 당신은 자유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자유를 주겠다는 말과 달리 제발 내 곁에 남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었고 이수 역시 그 눈빛을 읽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종이가 모두 타서 재가 되어 바닥에 흩날리자 태주는 이수의 두 손을 잡으며 이제는 계약에 의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냐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수는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신이 악마든 천사든 상관없이 강태주라는 남자 자체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이수를 와락 끌어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표출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동안 두 사람을 떼맘매던 거짓과 연기 그리고 계약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오직 사랑과 신뢰라는 알맹이만 남은 순간이었다. 태주는 이수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며칠 후 선우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이번 파티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태주와 이수의 재혼을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태주와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수가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과거에는 호기심과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와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그 변화는 두 사람이 쟁취해낸 승리의 전리품과도 같았다. 태주는 이수를 에스코트하며 단상 위로 올라갔고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를 자신의 영원한 아내이자 가장 존경하는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태주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이수는 단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한때 그들을 공격했던 정적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태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의 무상함과 비정함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고 태주 역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는데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도시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샴페인 잔을 들어 이수에게 건네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 오는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이수는 그때는 당신이 정말 무서운 악마처럼 보였다고 웃으며 대답했고 태주는 당신이야말로 겁없는 마녀처럼 보였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접착제가 되었다. 태주는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 아래 보이는 세상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삭였다. 이수는 태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 역시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람이 불어와 이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태주는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포스터처럼 완벽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선우그룹은 태주와 이수의 경영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며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또한 세간의 화제가 되어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수는 태주와 함께 출근하는 차 안에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초음파 사진을 건넸고 태주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진과 이수를 번갈아 보았다. 태주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고 그는 이수의 손등에 키스하며 내 인생에 찾아온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수는 태주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얻은 것은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아이를 안고 저택의 정원을 거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장식되었다. 정원에는 붉은 장미가 만발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새 가족을 비추고 있었는데 태주의 등 뒤에 있던 흉터는 이제 훈장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온화한 가장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수는 태주와 아이를 바라보며 이 완벽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악마와 계약을 한다 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니라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일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태주는 이수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악마와의 계약으로 시작된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결혼 생활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하고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두 얼굴이 아닌 진실한 하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서약과 함께 말이다.